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2에서 최고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도연, 이상훈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이 시간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라는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서로의 주장만 남는 평행선 토론 말고 상대방을 좀 더 설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역 정치인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국회에서는 여간해서 볼 수 없는 내신 있는 토론회장 기대하면서 두 가지 주제를 토론 테이블에 올립니다. 먼저 나눌 이야기는 국정감사인데요. 지난 2일부터 국감이 시작됐죠. 1년에 한 번씩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일처리의 공과를 검토해보는 그런 자리지만 올해 국감은 조국 그리고 막말로 아직까지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국감과 국회의원의 품격 그리고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봅니다. 더불어 또 나눌 이야기는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입니다.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민심 속에서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건데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안 논의를 위해서 정치협상회의를 출범시켰는데 황교안 대표가 불참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반쪽인 모습입니다. 광장의 민심, 정치가 올바르게 듣고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오늘 토론에서 상대방을 가장 잘 설득한 설득의 귀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을 통해서 우리 사회 합의의 길을 찾아보자. 참 토론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마련된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이 기획 의도를 아주 잘 살려주실 세 분의 정치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원석입니다. 자, 세 번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재훈입니다. 자,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의견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생방송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팟캐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매일 새벽 1시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자, 첫 번째 토론 주제 국정감사인데요. 국감 중간정리 의견으로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분께서 현재까지 국감,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죠. 먼저 황희 의원께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총선 전 국감이다 보니까 총선을 염두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국감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치적인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각 상임별로 다수의
의원님들은 실제 그 국감 본래 어떤 취지에 맞게 아주 성실하게 국감을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오히려 이제 이런 정치적 현안에 가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그럼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 드러나는 국정감사의 모습은 좀 실제와는 좀 안 일치한다 이렇게 좀. 네, 보시나요? 저는 뭐 상당 부분 예. 많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국감 취지에 맞는 성실한 국정감사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유한국당. 예, 송원석 의원님. 예. 예, 뭐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지금 뭐 많은 의원님들은 그동안에 이제 그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정책 국감으로 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부 이제 그 법사위를 비롯해서 일부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죠. 예. 법사위는 지금 2달 넘게 지금 한 3달 가까이 되는데 조국 사태로 전 국민이 지금 서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대부분 상임위는 잘 진행되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국토위에 소속되어 있는데 일부 그 국감을 그 수감하는 공공기관장들이 답변 태도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그 소극적이다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반항적인 느낌,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약간 어떤 측면에서 약간 공격적인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순수하게 이제 정책 감사 중심으로 국감이 나아가더라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반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는 정책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런 좀 외부에 봤을 때는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 집행권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장들의 자세 전환이랄까요? 마인드 전환을 조금 촉구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년보다 더 올해가 좀 심하다 이렇게 조금 느끼시나요? 그런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 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 가지고 일반 정인까지도 지금 전혀 채택을 못한 상임위가 지금 대다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대부분이 뭐 기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일로 해가지고 자료가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부에 있었지만 과거 정부 때 이렇게까지 자료 제출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 다소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혹시 나중에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임재훈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희 의원님과 이제 송원석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이제 국토위원회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책 국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워낙에 두 분이 이제 정책통이시고 대안 제시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제가 속한 교육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아마 법사위에 이어서 또 정무위에 이어서 가장 뜨겁고 격렬한 상임위가 아닌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국감을 실시했는데 사실은 뭐 정책 국감이라기보다는 조국 장관의 딸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격돌을 한 그 국감이었어요. 그래서 국감이라기보다는 뭐 정치적 공방이 더 거셌다라는 측면에서 제 3당의 의원으로서 참 상당히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왜 이렇게 됐나 저는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싶은 게 좀 전에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총선 전에 국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해서 흠집을 내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은 정책 제시보다도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 국감은 누가 뭐래도 조국 장관 국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방어하고 공격하고 방어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지 않겠나 판단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좀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어제 국감 때 저는 그런 그 정쟁적인 요소를 좀 지양하고 정책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책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 나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국정감사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총선 전이기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상의 요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 장관 문제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는
각자가 이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그렇게 벌어지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제 그런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은 역시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기본적으로 좀 막말에 관련된 논란이 지금 이제 또 그 장식되고 있는데요. 윤리 제소까지도 또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논란된 발언이 어떤 거였는지 이야기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기고 왔냐는 정말 인신 같은 거야. 저는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그런 말을 제가 했다면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일단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대통령 기억력을 좀 잘 챙기셔야 된다. 신성한 국정감사의 장에서 대통령을 인신공격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회의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에 뭐 욕설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여기 들으신 분들도 없잖아요 지금.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의원님. 어디서 동료한테 야라고 있습니까? 말을 그래 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 그러니까 지금 야라고 하는 건 사과하시라고요. 뭘 사과해? 예, 뭐 중간중간 못 알아듣는 소리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못 알아듣는 게 더 나았던 것 같고요. 약간 이제 뭐 듣다 보니까 약간 좀 민망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일단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긴 하니까, 황 의원께 여쭤야 될 것 같네요. 윤리위 제소까지 이어진 이유는 뭐다라고 보시나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초선 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뭐냐. 예. 사람들이 제 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든지 국회의원의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정말 말을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되겠구나. 결국 이제 국민을 대변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특히 또 국회 안에서는 말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치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남용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 뭐 모욕감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의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최소한의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후에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윤리 제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는 이제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강한 발언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럴수록 발언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이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국회 공간 안에서 사실 면책특권도 주어지는 조건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 활용되면 생기는 문제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짚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네요. 자, 근데 지금 여상규 위원장이 이제 맨 처음에 얘기가 좀 나왔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 청문회 문제까지도 겹쳐가지고 아마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혼잣말이다 그리고 사과도 했는데 굳이 제소까지 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원석 의원이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말은 그 개인의 어떤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어를 조심해서 쓰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와 그런 품격 있는 그 어떤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토론이 이렇게 격화되다 보면 다소 이제 분위기가 격앙돼서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누굽니까 우리 여상규 위원장이 다소 흥분된 건 사실인데 바로 사과를 하셨거든요. 사과했으면은 사실은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야 간에 좀 이렇게 정리를 상임위 차원에서 정리하고 가도 되는 부분인데 윤리까지 간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막말 프레임으로 이게 전체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문제는 조국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나 도덕성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하지 않은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과 대통령 청와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광장의 정치로 전부 다들 이게 뛰쳐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볼 때는 조금 전체 통합과 화합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윤리까지 가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과거에 한 달도 채 안 됐지 싶은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그 이재정 그 대변인 그 기자들한테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레기 비슷한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방송까지 다 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대변인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윤리 제소도 안 했거든요. 또 엊그제는 김영호 의원인가요? 대구가 수구도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좀 곤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광주에 가서 뭐 그런 다른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 했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 윤리 제소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본질을 생각하면 윤리까지 가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별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소신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강한 언어와 그다음에 사실 소신과는 무관한 언어들도 좀 있긴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표현상의 차이가 있죠. 더군다나 우리 여상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 위원장이시거든요. 위원장이시면 여야 의원들을 이제 중재하고 또 잘 이렇게 좀 리드해야 될 위치인데 한쪽 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좀 원색적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실수로 나올 수도 있고 너무 흥분하다 보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 곧바로 사과하신 거 보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원색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되면은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위원장이라는 좀 독특한 지위 때문에도 나오는 문제가 있다. 임재훈. 저는 뭐 이유여할 막론하고 법사위원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인 중에 공인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 있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소에 그 여상규 의원님의 그 품격과 그 인격을 익히 들어온 터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도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뭐 특정인에 대한 뭐 공격, 뭐 욕설 이런 거 이전에 그 자체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 한편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김종민 의원님께서 뭐 문제 삼지 않겠다고 쿨하게 이제 반응을 하셨고 본인도 유감 표명을 하셨는데 다음 한번 회의 때 공식적으로 사과 한번 하시면 뭐 이 문제를 일단락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제가 김종민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황 의원님. 물어봤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 그랬더니 아니 그 여상구 위원장님이 종종 이렇게 버럭버럭 하시는데 그런 표현을 쓰신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뭔가 감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온당하지 않는 발언이었죠. 그래서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진솔하게 사과하시는 게 품격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제가 6월 30일까지 이제 국회에 저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생 국회의원인데 들어오자마자 윤리특별위원회를 했어요. 했는데 딱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6월 30일 윤리위원회가 이제 종료된 다음에 지금 구성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건들이 이제 윤리에 제소가 됐는데 제대로 된 뭐 심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대승적으로 윤리위원회 제소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확실하게 무슨 뭐 제재를 받거나 뭐 처벌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러지 못하고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공세로 비춰져서 여야 공이 좀 내려놓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상규 의원님은 쿨하게 사과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하시고 여당에서는 윤리위원회 지금 구성도 안 돼 있는데 제소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화풀이 분풀이도 아니고 좀 내려놓는 자세 이것이 저는 양당에 좀 요구하고 싶어요. 아마 민주당이 그 윤리 제소한 이유는 지금 뭐 윤리 구성 안 돼 있는 거 잘 알죠. 원래는 이렇게 연장했어야 되는데 연장하지 않고 하는 바람에 이제 윤리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국회는 그렇습니다. 국회는 꼭 이렇게 뭔가 윤리 제소해가지고 거기서 여야 의원들이 결국은 거기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제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효성 문제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소가 이제 다 답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게 환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뭔가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는, 교정하는 어떤 힘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작년에도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루고도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되고 있나? 이런 식의 어떤 제소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의문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제가 지금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 정치권에서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거 우리 황 의원님 좀 너무 속사정을 너무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윤리 제소한다고 해서 결정을 내릴 수는 거의 없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뭐 그동안에 그 윤리에서 실제로 했는 게 강용석 의원 건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서 여야가 이제 구성을 해서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인데 지금 사실 검찰에다 이제 수사를 이제 고발하고 이제 고소 제3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직접 고소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치가 자꾸만 사법화로 가가지고 실제로 사법부라든지 아니면 행정부라든지 아니면 언론이나 다른 섹터에서 발생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갈등 요소들을 정치가 끌어와가지고 해결을 해내야 되는 게 실제로 정치의 역할인데 요즘은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정치 문제가 자꾸 검찰로 가고 법원으로 가고 이렇게 정치 사법화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 마찬가지 입장에서 여야 간에 또는 상위 차원에서 또는 그 당사자 의원들 간에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국회 내에서도 또 윤리로 또 기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가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형식적인 좀 그런 부분보다 그 실질적인 내용 자체, 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가 우리가 국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지 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좀 사랑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우리 송원석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하고요. 저는 약간 그 결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송원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 이제 몸담고 계셨다가 이제 정치권에 이제 들어오셨고 저하고 우리 황 의원님은 이제 한 25년 전부터 이제 당뇨 생활을 통해서 정치권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때 당시를 상기해 보면은 지금보다 더 격렬하게 싸웠어요. 과거에는. 뭐 거의 뭐 몸싸움도 가끔 하셨고 그랬는데 그때 정치를 보면은 저희들은 실무자였습니다만은 낭만 정치였다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싸울 때는 격렬하게 싸우고 어떤 때는 뭐 몸싸움까지 하면서 싸우더라도 속된 말로 풀 때는 확실하게 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웃으면서 또 국정을 논의하고 했던 그 간접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낭만이 실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쿨하게 정리하고 다음 진일보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그래서 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낭만으로 흐르지 않고 국민 안심하게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법화, 정쟁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이제 낭만을 복원할 상태는 아니긴 하죠. 그렇다고 이제 몸으로 싸우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대신 이제 푸는 걸 진짜 제대로 잘 풀어야 된다. 그걸 못하고 이런 쪽이신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이 푸는 방법. 사실은 이제 제소도 물론 그 중에 한 방법이긴 합니다. 아까 기록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리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나요, 황 의원님? 저 같은 경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당에 있는 후배 한 분, 후배 국회의원 한 분, 선배 국회의원 한 분하고 해외에 같이 그 시차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고 이제 딱 오고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와서도 계속 이제 좀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치가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도 알고 여러 가지 서로 이제 사적인 이야기들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거꾸로 우리 선배님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막 하더라도 내가 딱 쳐다보면 약간 좀 자제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야 의원님들 간에 이런 좀 합동 같이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서로 그 기본적으로 서로 이해하는 게 깔린 상태에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복원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른바 그 스킨십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뭐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자칫하면 또 이게
왜 자기들끼리의 어떤 패거리를 만든다 이런 식의 오해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그렇진 것 같고. 않고. 지금 스킨십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 부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좀 아쉽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킨십 부분인데요. 제가 행정부에 있을 때 이제 예산 쪽을 제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제 그때가 야당이 이제 숫자가 더 많을 때였기 때문에 키를 이제 야당 예길 간사가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개인적으로 그 전에 뭐 사전에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또 시간이 되면 그 밥이라도 같이 하고 또 뭐 그다음에 또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긴 시간 동안에 또 좀 더 이렇게 더 가까운 스킨십을 좀 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점차 그냥 어떻게 저분은 어떤 분이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걸 풀어가는 게 정치는 결국은 갈등을 전부 모아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할 점이 저는 많이 있다. 왜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 상호 간에 사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만남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많이 갖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히려 제가 공무원 했던 시절에 했던 그 당시보다도 지금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정치가 국민들한테서 정말 유리되지 않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잘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가 잘 푸는 게 정치다.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싸울 때도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굳이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를 통해 가지고 날카롭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절대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방이 정말 마지막 건드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건드리지 있다. 말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뭐 결국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여당이 망하면 야당이 살고 야당이 망하면 여당이 살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선은 지켜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황 의원님 여당에서 조금만 그만큼만 양보를 좀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임재훈님 제가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또는 국립대 국감은 사실 이제 조국 장관 딸과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국감이었어요. 저도 뭐 정책 질의는 했습니다만은 묻혔고요. A부터 Z까지 거의 그 부분이었어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에 소위 말하는 주포들이 다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그 공격력 또 예지력 있는 방어력까지 가미해서 굉장히 현란한 공격과 방어가 막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이 넘어갈 듯한 말 듯한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거든요. 저도 좀 조마조마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찬 시간이라든가 잠깐 휴식 시간에 티타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분위기가 중화가 되고 순화가 되는데 놀라웠어요. 이게 정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그 과정에서 이제 양념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이 계셨는데 너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의가 속개하면서 싸울 때 저는 그때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입생 국회의원인데 아주 많이 배웠어요. 배웠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송 의원님,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싸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선은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거에서 나중에 정말 악수하면서 끝냈던 어제 기억이 있는데 다른 상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문제가 또 아까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대통령 개인기록관 관련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제 건망증, 치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넘어야 될 선인가요? 아니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인가요? 지금 황 의원님. 아니 그것도 얼마든지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뭐 말이 왜 앞뒤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적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처음 한 말과 뒷말이 왜 다르냐, 앞뒤가 안 맞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굳이 건망증 거기다 또 치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조롱과 모욕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죠. 실제로 그걸 지적하고 싶으면 지적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를 오히려 그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몹시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정말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는 저는 뭐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람의 기억력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 기록관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별도의 독립된 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드는 것을 그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는 듯이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굉장히 사실을 호도한 거죠. 그 이전에 그 이름이 뭐더라? 최재희 대통령 기록관 그 관장이 청와대의 그 조용우 국정기록 비서관에게 이미 그 보고를 한 적도 있고 두세 차례 협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가 청와대와의 종합적인 그 협의 속에서 진행되어 온 건데 마치 이게 언론이 비춰지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나는 몰랐는데 왜 밑에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기록관이 현재 서고라든지 여러 가지 집기를 놓는 데라든지 이런 데가 여유가 정말 없다 그러면 여유가 없으면 당연히 증축을 해야 되죠. 독립된 하나의 개별적인 기록관을 건립할 것이 아니라 그건 알겠는데 현재 있는 걸 종합적으로 늘려야 되겠죠. 자칫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때렸어라고 할 때 이 때리는 행위 자체를 지금 문제 삼는 건데 맞을 짓을 충분히 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문제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거죠. 원래 일의 처음에 발생 연유가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죠. 발생되는데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제 뭐 막말을 했다는 이것만 남는데 실제로 대통령 기록관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는 막말이 아니라 왜 알고도 몰랐는 척 하느냐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제대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묻히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정도의 취지이신 것 같고요. 임재훈 의원님. 우리 황 의원님께서는 이제 대통령님을 이제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이제 보좌를 하셨고 보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그 성격이라든가 인품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야당 시절에 새정치연합하고 이제 마지막 민주당 시절에 아마 11개월 정도 이제 사무부총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이죠. 모셨는데. 제가 지금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뭐 다른 뜻은 아니고, 굉장히 인품이 훌륭하시고, 많이 경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듣는 걸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고, 결정에 대해서는 좀 잠깐 더디하시고, 신중히 하시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거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왜곡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성희 의원님의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치매, 건망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과한 표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다든가 이렇게 순화된 표현을 했다면은 정치적 목적도 크게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치매라든가 건망증은 상당히 과격한 용어. 그래서 국가 원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 질의 시간이 상당히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위 같은 경우는 한 30여 분 되다 보니까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한 4-5시간 기다려야 본인 질의를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다른 상임위는 수가 작으니까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질의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고 매우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튀어야 되는 측면도 있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이게 지적할 마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지적을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조금 매우 부적절하죠. 이 말은 누구에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표현해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동료 의원한테 당신 건망증 치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또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그 예전에 뭐 낭만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국감이라든가 상임위 때 보면은 일종의 뭐 특정한 몇몇 의원님들은 퍼포먼스를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쌀값이 떨어지니까 나락을 가져온다든가, 뭐 배춧값이 떨어지니까 썩은 배추를 가져온다든가. 그렇죠. 신문지 위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었고. 뭐 고춧가루도 가져오고 별거 다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뭐 정말 여론에
질타를 그냥 귀를 닫았다. 그냥 외면하고 있다라고 김승희 의원께서 판단하셨다면은 아예 차라리 귀마개를 가지고 와서 그냥 그걸 달고 그냥 발언을 하셨다든가 하면은 차라리 효과는 더 만점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김승희 의원님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거 아닙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더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항의를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액션들이 그렇죠. 있었다. 이게 뭐 이제 지금 임 의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비디오 시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국감장에서도 뭔가 소품을 이용하고 뭔가 자기 튀는 행동을 해야지 언론에서 받아주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소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누가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원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황 의원님. 7분.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7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 혼자 쓰는 시간이 아니라 답변 시간이 포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본질보다는 지엽적인 걸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자체가 좀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말 그 비디오 시대에 맞는 정도, 자기가 튀는 정도 그렇죠. 이런 정도로 가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쟁점이 본질이 뭐냐라고 지금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 기회에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들 질문을 하고 답변을 왜 안 듣느냐. 방금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매우 제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 내용이 충분히 그 시간 내에 소화가 돼야 되는데 답변을 듣다 보면은 이 질의 내용을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시간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바뀌어야 돼요. 질의를 충분히 하고 가령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의할 때 하던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전부 다 질의를 듣고 피감기관 증인들이 답변을 모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딱 잘라서 보여주니까 마치 국회의원들이 묻기만 하고 듣지는 않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위원님들은 몇 분인 계시죠? 31분. 31명이요? 엄청나게 많으신 겁니다. 기후위원은 16분이에요. 이게 위원장 사회 보시고 나머지 15분이 이제 돌아갔으면서 하시는데 순서가 빨리 돌아옵니다. 거긴 또 외려. 오히려 질문하는 시간이 충분해요. 어떻게 위원회별로 또 약간 조건이 다르긴 하군요. 국토위보다 저희들이 2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임입니다. 교육위원회하고 이제 문화위원회라고 이렇게 구분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문교였던 게. 근데 여기는 이제 국토부 하나만 사실은 부 차원은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도 워낙 그 기관들도 많고 내용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질의하신 의원님 하시고 나서 30번째 하시고 31번째 하시려면은 아마 너댓 시간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상시국감이나 여러 가지 좀 제대로 된 어떤 기능이 발휘되도록 만드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20대 국회가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회기 안에서 또 뭐 이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오늘 뭐 얘기가 이제 이런 뭔가 문제로 됐었던 막말에 대한 욕설, 이게 징계위 제소가 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를 예방하는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징계는 뭐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의견 듣고 전반부 토론 좀 마련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임재훈 의원님. 지금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에 41건인가 정확히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단 한 건도 이제 뭐 징계가 의결됐다든가 뭐 처리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그 윤리위원회 제도도 중요합니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좀 징계한다든가 속된 말로 뭐 처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제도 중에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부 위원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 이건 자문만 하는 역할이거든요.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윤리위원회처럼 격상을 시킨다든가 해서 국회의원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경우에 윤리적인 것을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외부 심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징계를 의결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서 국회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결 좀 속도 좀 빨라지고 내실 있는 심사 또 내실 있는 그 징계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국회의원들 앞에 국회의원을 징계한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외부적인 뭔가가 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황 의원님. 네. 저는 뭐 말로 해결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은 상당히 말을 국회 내에서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광하고 교육 이걸 좀 나누다 보니까 그 상임위원장 수가 아마 제한돼 있어서 그 상설위원회의 어떤 윤리위를 비상설화시키고 이걸 계속 연장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 간의 합의해서 비상설 윤리위원회라 하더라도 빨리 이걸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시킨다는 것을 못을 박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정말로 최소한의 제한들 이런 부분들은 국회 스스로가 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이것마저 서로 뭐 대화를 푼다 이것은 해결을 어떻게 보면 해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충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까지 가지 않도록 대화를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 자체가 있는 것들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송원석. 저는 그 윤리위원회를 이제 국회의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외부 전문가들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리 제소 자체를 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줄이면서 정치력을 복원해야 된다. 여야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 어차피 대화를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건데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재판 청탁을 했던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있었던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윤리위 제소하는 게 나름 윤리에서 다룰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기타 이제 다른 또 많은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부분들은 윤리위 제소 자체를 그냥 한번 윤리에 보냈다 기록에 남긴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가 전반적으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 뭐 실익도 없는데 왜 하느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아마 결국 밥을 그 하는데 흙탕물이 하나 튀기면 밥을 전체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정말 윤리에서 다뤄가지고 뭔가 벌칙을 줘야 될 이런 건수 한두 건이 있는 바람에 다른 사실 많은 건들은 그렇지 않고 정치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도 다 도매금으로 그냥 넘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정치력 복원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윤리위를 상설화하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송원석 의원님 얘기한 서영교 의원님 무죄였고요. 그다음에 그 손혜원 의원님은 아마 지금 재판인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은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고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윤리위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시점상에 또 다뤄야 될 내용상이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윤리위에 제소할 때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라든지 하는 기준이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그때 이제 우리 송원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윤리위원으로 활동할 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제 모독하신 세 분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영교 의원님, 손혜원 의원님이 이 5분 의원님들이 사실은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였었어요. 이 당시 윤리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한 번밖에 회의를 못했는데 그 한 번밖에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외부 위원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정쟁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각 당에서 추천한 그 자문위원들이 공박을 거듭하면서 전혀 아무런 결론에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유야무야 돼서 6월 말 종료되고 끝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 의원님들은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정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영향력 속에 있는 외부 심사 자문에다 맡겨놓아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확실하게 정치와 거리를 둔 그 외부 그 자문위원회가 나름대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한번 제도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또 정치라고 하는 게 아까 정치를 푼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문제시된 발언들을 했거나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걸러지는 측면들이 사실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뒷받침되는 상태에서는 그냥 질러도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측면도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좀 장애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정치가 정치로 제대로 복원되는 문제인데요.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후보 토론에서는 국회가 광장의 민심을 또 어떻게 읽어서 총선의 어떤 국면에서 제대로 된 정치적인 결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KBS 열린 토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의견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송아랑 문자캐스터.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송아랑입니다. 막말만 남은 국정감사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7님, 동료 국회의원을 보고 야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유튜브로 무지개 마녀님, 여상교 위원장은 욕설도 욕설이지만 피고발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한 게 문제입니다. 7007님, 1717님 등 여러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평소 의원들끼리 존경하는 의원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로 안드레아 제이님, 민생이 우선이다. 민생 국감을 제시하라. 8619님, 말실수한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더 못나 보입니다. 콩 아이디 K7529로 시작하시는 분, 정책국감 1도 안 보입니다. 모든 부분이 조국 장관 성토대회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국회의원 임금은 실적에 따라 국민투표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콩 아이디 K7579로 시작하시는 청취자분, 대부분의 의원들이 성실히 국감에 임한다고 했는데 방송에 나오는 의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네요. 방송국에서는 일 잘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자주 내보내주세요. 그럼 일 안 하는 의원들도 자극을 받아 잘할 것 같습니다. 콩으로 오영진님, 왜 자기들끼리 봐주네 만회해요? 3594님, 국회의원의 막말과 욕설은 윤리위원회 제소가 아니라 사퇴시켜야 마땅합니다. 5474님, 국회 윤리위는 국회 구성원은 배제하고 국회 외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3218님,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무서워서 감히 하겠습니까?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송아랑이었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해. 날 이해시키려고 해봐. 서로의 대화가 하나 되길 기대해. KBS 열린 토론. 예, 매주 금요일 코너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광장의 민심을 어떻게 정치가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광화문 집회, 촛불 집회, 서초동에서의 촛불 집회 이게 이제 지금은 뭐 규모 논란은 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이제 민심들의 표출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게 정치의 실족이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치가 받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조국 장관을 향한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 예. 그 120만 건이 넘는 언론 노출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70여 곳이 넘는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역대급으로 검찰 인력들이 투입됐고 그다음에 뭐 아들, 딸, 동생, 처형, 뭐 조카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조사가 있고 또 그 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상당수 있었고요. 여기에 또 이제 별건 수사 이슈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원래 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 게 없다고 보니까 자꾸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별건 수사의 피의사실 공표. 이 어마어마한 두 달 동안 이 난리를 피고 여전히 검찰은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안 붙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게 저희가 보면 이제 한 30년마다 한 번씩 시민들이 원래는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4.19 그다음에 87년 지난 촛불 30년마다 시민들이 한번 들어 엎어가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4.19와 87년 때는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민심의 거대한 민심의 흐름에 대한 정부의 어떤 그 제도적 개선 이런 것이 있었죠. 바뀌었고요, 그죠? 개헌이 있었죠. 그 당시 4.19 때도 87년 때도 이제 각각 20하고 60하고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제도 개선이 없었어요. 개헌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이번 조국 장관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20대들이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 100%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입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걸 100% 다 활용할 수가 있냐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과 아쉬움,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교육제도의 개혁, 그다음에 정치의 개혁, 그다음에 사법검찰의 개혁 이런 개혁 과제로 이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 기술이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지난 광장에서 어떤 촛불 민심 이후에 우리 제도가 민심을 못 쫓아가는 상당히 편차가 있고 공백이 있고 사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메꾸는 것은 결국 제도의 개선인데 저는 이번 광화문과 서초동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민심들은 결국은 검찰 개혁, 정치 개혁, 그다음에 교육제도의 개혁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도 점철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국회는 제도적 개혁으로 답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송원석 의원님. 제도 개혁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당장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이 문제 조국 사태의 문제점은 뭐냐면 조국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냐에 대한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에 대한 검증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단계를 보면 이런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예 그 민정수석에서 검증 단계에서 이미 그 탈락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타나지도 사실 못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나왔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탈락하신 장관 후보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탈락했던 후보자들이 개인이 직접 책임질 수 져야만 되는 그런 위법 사항, 불법 사항이 확인돼서 그만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의혹이 있고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 그냥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을 했지요. 그러면서 또 한쪽 편에서는 이제 광장 집회가 나가니까 대통령께서는 서초동 집회를 보고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을 꽉 채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아무런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대통령과 청와대가 생각하는 것은 민심의 방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한 목소리가 높다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국민들 눈높이하고는 너무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본으로 되돌아가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게 나온 게 없다. 별게 나온 게 없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일 수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국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2번, 3번 그 영장을 청구했는데 계속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더니 집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더라. 그전에 이미 다 증거인멸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또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쓰던 노트북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증거인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 직접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증거인멸을 교사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사전에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분이 정말 Ministry of Justice라고 하는 정의를 담당하는 그런 법무부의 장관으로서 적합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이 끝났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만들어가고 특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분은 지금 KBS까지 막 들쑤셔가지고 언론이 왜 이런 걸
그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보도를 하느냐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정말 현재 아니다 생각하는 방장의 거죠. 민심을 받는 방법은 조국 장관을 사퇴시키는 거다. 당연합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들이 이미 조국 장관은 장관이 아니다.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으니 대통령께서는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러고 난 뒤에 검찰개혁도 하시고 사법개혁도 하시고 교육개혁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지금 피의자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가면서 자꾸 제도 얘기하고 개혁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실에 대한 언급과 의견에 대한 언급이 좀 섞여 있어서 제가 이제 일부분은 일단 갈라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임재은 의원님. 저는 뭐 크게 하면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게 광화문 대 서초동, 서초문 대 광화문. 이런 그 이분법적 우리가 대결 구도는 결코 나라의 그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 서초동과 광화문이 이번 주말에도 한다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국론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현실 인식을 좀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진보와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제는 상식과 비상식, 비상식과 상식이 충돌하는 맛지점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풀지 않고서는 나라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법무부 장관 한 명을 놓고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적은 제가 미중유의 일입니다. 사실은 총리나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갈등한 것이 아니고 장관 한 명을 가지고 2달 가까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찢겨지고 후벼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반성해야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국 장관 문제 말고 우리나라 산적한 과제가 너무 많아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자고 나면 우리 경제적인 수치 우리 송원석 의원님 이제 기재부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마는 뭐 실업률이라든가 중소기업 부도율 자영업 폐업률 이런 것이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수출로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특히 이제 청년 실업률은 말이 아니죠. 두 번째는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그 방향을 완전히 헤맨 채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불안합니다. 자고 나면 미사일 쏴대죠.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아무런 힘이 없죠. 또 트럼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나무라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만 우리가 참 위험에 시달리고 있고 세 번째는 4대국 외교가 이렇게 우리가 패싱당한 적도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아픔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적한 난제들을 놓고 조국 장관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다거나 서로 여야가 난타전을 벌인다든가 국민이 갈라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이 들어서 이제는 광장 정치는 뒤로 하고요. 숫자 노름은 뒤로 하고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뭐 5당 대표든 영수회담이든 한번 전향적으로 좀 원점에서 한번 검토해가지고 회담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이라도 해서 문제를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가 잘못했다, 잘못한 거 없다,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 하다가 잘못을 잘 못 따지니까 너네들이 왜 싸우냐? 이게 싸우는데 원래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거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둘 다 잘못한 거 아니냐? 싸우니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데요. 사실 저는 이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최순실 이때보다 언론 노출 건수가 한 6배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맨 처음에 조국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제 그 기자회견할 때 야 이제 조 후보자는 이제 뭐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자회견에서 뭐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청문회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이제 의혹들이 있으니까 청문회에서는 뭐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겠구나 큰일 났다 이렇게 봤는데 뭐 청문회에서도 뭐 나온 게 없어요. 검찰 조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역대급의 대규모 그냥 갖다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2달까지 끌고 있는데 뭐 펀드 뭐 얼마나 다양한 이슈와 다양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임명권자는 장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의혹이 있다. 또 남이 제기한 의혹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원칙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기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실력 발휘를 하시든가 아니면 야당 의원님들이 청문회장에서 실력 발휘를 하시든가 아니면 검찰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해서 실제 죄가 있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송건석 의원님. 지금 황 의원님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그 기자간담회도 있었고 청문회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조국이 거의 얘기한 게 나는 모르겠다, 관여한 바 없다, 모른다고 관여한 바 없다로 점철이 되었죠. 그런데 그게 사후에 계속 그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계속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최성해 총장이 뭐 한 번 통화했니, 두 번 통화했니 하지만 거기서 통화를 해가지고 총장 표창장, 표창장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라든지 이런 일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경심 교수가 압수수색이 있기 전날 또 가가지고 동양대에서 PC를 반출한 게 또 아침에 신문에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조국이 이사로 있던 웅동학원 이사로 있을 때 그 의사결정해가지고 학원에 그 손해를 끼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혹 수준에 있다. 의혹 수준으로 여전히 있고 확인된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사를 자꾸 방해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자꾸 방해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은 첫 출발이 뭐냐? 저 사람이 정말 그 온갖 특권과 반칙 속에서 있어 왔다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 인턴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표창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특권과 반칙이 지금 수사받는 과정에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영장실질심사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게 3년 처음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동안 한 번도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사법부의 판단에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항의 가셨잖아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를 받으러 가가지고 몸이 아프다 해서 중간에 그 조서에 사인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이라면 이런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그게 특혜라고 생각하세요? 특혜죠, 당연히 특혜죠. 지금 검찰 개혁이 그걸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게 정상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요 사람부터 그렇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진짜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이런 앞으로 하겠습니다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언제부터 이걸 하자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 관행이라든지 검찰 조사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대단히 검찰이 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조국과 거의 일가들만 혜택을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거를 진정성을 못 믿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거로 일단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검찰의 영장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개헌을 했으면 충분히 개헌을 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 권력을 쭉 빼는 것도 또 국회의 권한을 거꾸로 늘리는 것도 다양한 우리 사회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아니고 대통령이 제안했다고 해서 야당은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서로 합의하고 논의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걸 이미 실기한 거죠. 그 당시에 실기했던 원인이 뭐냐면 이것을 민주당과 여당과 정부가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그때 안 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그때는 지방선거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참고로 이번에 조국 장관 관련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연기된다는 이야기 있어요. 그만큼 영장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됐다는 거, 자신이 없다는 거죠. 김재훈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거시적으로 하면 크게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기억이 납니다. 2008년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지명을 받을 때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이제 이런 연설을 했어요. 나는 백인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흑인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히스패닉과 아시안만의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아메리카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 연설 하나가 오바마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파의 대통령이 아니라 통합된 지도자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되고요.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기 때문에 통합된 지도자 차원에서라도 또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좀 결자 해지의 정신으로 좀 임명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조국 장관이 지금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뭐 나타난 것은 없어요. 실정법을 어겼다든가 현행법을 어겼다든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국민정서법 눈높이에 좀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실정법, 현행법 그걸 어겼다는 것 이전에 국민들의 정서 완전히 괴리됐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내놓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대통령께도 부담을 안 드려요. 그리고 집권당에도 부담을 안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황 의원님이 이제 집권당 소속이시고 이제 송원석 의원님도 이제 그 전에 소속된 당은 이제 집권당 아니었습니까? 집권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정말 여러 가지 이부법적 사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이 좀 상황을 정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통령 건의도 좀 하셔서 집권당다운 모습을 회복하시면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데 해결토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붙이면 한국당을 제가 몰아붙이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당은 그걸 요구할 자격이 없는 당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당도 이 기회에 대우각성하면서 일단은 침묵 속에서 국민들의 한번 심판을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한국당은 대우각성하고요. 예. 대우각성하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정말 예.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정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가 조국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걸 알거든요. 알겠습니다. 특권 예. 속에 왔다. 반칙 속에 왔다. 그러니까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을 빨리 사퇴시키고 이 통합의 정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재윤 의원께서 제3당의 아주 위치를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당은 아주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하셨고요. 예. 너무 신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지막 평가 시간인데요. 아마 한 30-40초 정도 분이 발언 기회가 안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설득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를 의견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충분히 공감한다는. 공감한다. 네. 안 됐다. 그다음에 네, 공감한다. 네. 자, 그러면 송원석 의원부터 한 30초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은 3-40초 정도. 예, 오늘도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제3당에서 1당과 2당을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문제 저는 자꾸 얘기하기를 근본으로 기본으로 되돌아서 생각하자.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일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광장의 그 민심을 한쪽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한쪽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검찰개혁만 말씀하시는 것은 프레임을 바꾸고 지지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국민들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모든 문제가 복잡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통합의 정치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달라. 지금 북한이 계속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임재훈 의원께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임재훈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것이라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시면 국민적 회복과 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통령님께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황 의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크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큰 입장 차이라고 하면 북한에 대한 시각 차이 이런 것이 가장 큰 기본이 된다고 보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됐을 때 저 안보 프레임으로 이렇게 꽉 눌려 있던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분열적 이런 프레임이 모두가 다 깔끔하게 해소된다고 보고요. 예. 그런 해소된 새로운 프레임이 이제 재구성됐을 때는 정말 여야 간에 이런 끝없는 정쟁, 이념에 기반한 이런 정쟁보다도 상당히 얼마든지 협치와 대화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마련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특히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이 정쟁적 요소 빼고라도 뭔가가 있는지 정말 매우 세심하고 아주 잘 경청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언 황희 정승민 같은 발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어쨌든 초선 의원님들 모시면 그래도 전 좋은 점이 이렇게 뭔가 그래도
아주 정쟁적이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은 금요일은 나설 차례 나를 설득해봐로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렇게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